안녕하셨어요. 오늘 여의도 없다 13번째 시간이고요. 2013년 6월 4일입니다. 요즘 신문지상이나 언론에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가불이지요. 지금 뭐 대리점주께서 자살하시고 뭐 택배기사님도 시위하시고 안타깝고 어려운 사연이 굉장히 많이 들리는데요. 오늘 새로운 가불 문화의 정착을 생각해 보면서 가불 문화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꽃 달고 나온 우리 이트인 갑 동면 1호와 또 우리 엄친아 30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여태까지 13회차 또 시즌 1에 이어서 시즌 2 하면서 가장 어렵고 무겁고 좀 우울한 주제 같아요. 사실은 이거 웃으면서 시작을 했는데 웃으면서 시작할 주제는 아닌 것 같고요. 다시 이제 마음을 받아들여서 일주일 동안 공부하면서 너무나 어렵고 몰랐던 사실들도 좀 알게 되면서 제가 오늘 녹화 오기 전에도 굉장히 좀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마음이 무겁고 우울했죠. 이제 공부하고 뭐 이러면서 또 저희가 자료조사하면서도 이런 문화가 있었구나, 또 이런 불공정 행위가 사회 만연에 있었구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신문이나 언론 통해서 많이들 보고되고 있는 가불의 행태, 갑의 행포, 우리 이제 하나씩 한번 사례를 볼까요? 예, 지금 일단 가장 이슈가 따뜻하죠. 네. 이게 남양유업. 예, 남양유업. 네. 예. 슈퍼갑의 행포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죠, 남양유업. 예, 남양유업 같은 경우는 이제 네. 기사에 나온 예를 들자면은 여기 최근훈 씨 같은 경우 네. 남양유업 대리점을 운영을 하시는데 네. 1999년에 IMF 위기를 맞아 대기업에서 이제 나오셔서 대리점을 차리신 케이스예요.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남양유업의 행포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현재 남양유업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계신 분이죠. 어떤 행포가 그렇게 심해졌나요? 자, 흔히 밀어내기라고 말하죠. 이제 밀어내기요? 네, 그 소화되지 못할 만큼의 물량을 주문하지 못한 물량을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푸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5개 주문하면 한 20개씩 갖다 주고 다 팔라 그러는 거죠. 그 정도면은 이해가 되는데 주문을 한 적이 없는데 나오는 예로는 한 50박스, 100박스 정도씩 그러니까 도저히 소화를 시킬 수 없는 그런 물량.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남양유업의 횡포가 네. 알려지기 시작한 게 아마도 그 지금 대리점주이신 네. 분과 남양유업의 영업사원 간의 그 전화 통화에서였죠. 그 욕설. 욕설이 굉장히 심한 녹취였는데 이 원래 시위는 꽤 오래전부터 하셨는데 이 욕설이 동영상 인터넷에 뜨면서 그때부터 이제 큰 이슈를 만들어냈죠. 들어보셨어요 그거? 네, 저도 들어봤는데 상황이 죽기 싫으면 받아요. 그 다음에 죽기 싫으면 받으라고요. 아직 끊어. 빨리 받아. 당신한테는 난 다 해줬으니까 받아. 다른 상황이 아니니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버리던가. 버려오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제품을 버리다니. 나는 망해라. 버리라고요. 망해. 씨마. 당신 월급 보면 나 죽여버릴 것 같으니까. 뭐라고요? 그렇게 대우를 받게 하잖아. 병신아 네가. 자신 있으면 들어오던가 이 마땅 뜨기면 받으라고. 네가 언당물류 네 개인 물류센터 이거 왜 갖다 보내? 저는 듣고 나서 귀를 그냥 면목을 휘었어요. 너무 심한 욕설과.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이쪽에서는 일상화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언어 폭력이 그렇게 일상화되면서도 참 근데 이제 버티셨는지. 예, 그래서 이제 이를 본 소비자들이 굉장히 흥분을 하셔가지고 남양유업 불매 운동을 했는데 실제로 남양유업 본사 매출은 큰 영향이 없었어요. 네, 그거는 뭐 남양유업이 그 매출 구조가 어떻게 흘러가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남양유업은 크게 두 가지 사업을 소비자에게 제공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분유 사업이고요. 하나는 유제품 사업이죠. 네, 유가공 근데 제품. 남양유업의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는 분유 사업입니다. 네. 우리나라 제1의 그 공급자 지위를 갖고 있고요. 하지만 대리점주분들께서 계약을 하고 물량을 소화하는 부분들은 분유 사업이 아니고 유제품 사업이거든요. 우유, 요구르트, 그렇죠. 아이스크림 뭐 이런 거죠. 근데 남양유업의 불매 운동이 벌어지면 실제로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 입장에서 분유를 바꾸는 건 쉽지가 않아요. 네, 그렇죠. 아이들의 입맛이 또 바뀌어지지도 않고. 그렇죠. 한 번 정하면 끝까지 그렇죠. 불매 운동하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건 유제품이에요. 우유를 바꾸고 그다음에 뭐 요구르트라든지 뭐 요플레 같은 그런 어떤 유가공업 그 치즈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불매를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비중에 따지면 큰 비중을 차고 있는 분유는 그냥 남양유업을 사용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이 그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본사 매출은 큰 타격을 받지 않죠. 하지만 대리점주분들께서
큰 타격을 입으시는 해당되는 분야인 유제품 부분들의 매출이 떨어지다 보니까 대리점주분들께서는 오히려 불매 운동이 벌어지는 부분들이 더욱더 뼈아프고 가슴 예, 아프죠. 그렇죠. 지금 불매 운동을 자제해달라고 다시 시위를 하시는 그런 아이러니가 지금 벌어지고 네. 있는데요. 근데 그럼 남양유업은 본사 매출이 주로 분유로 되어 있고 네. 대리점 매출은 미미한데 왜 이렇게 대리점한테 횡포를 부리는 걸까요? 당연히 매출이 일어나게끔 영업을 하는 마인드는 맞는데 그 방법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이 동영상 자체가 네. 언제 녹음된 거냐면요. 정확히 3년 전에 녹음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통화 어제 오늘 자체는 얘기가 아니군요. 그러니까 3년 전에, 참다가 예, 3년 전에 했는데 그게 참다가 올라간 거죠. 참다 견디지 못해서 3년 전에 네. 하신 그러니까 거군요. 그 얘기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그 유통업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아마 또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네. 네. 그 지금 상황이 벌어졌던 부분들이 이제 남양유업과 또한 유사한 사례로 이제 배상면주가 네. 얘기가 좀 있어요. 그 배상면주가도 어차피 대리점주가 자살을 하신 그 밀어내기라든지 네. 이런 네. 부분 때문에 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유통업계에서 밀어내기는 굉장히 좀 관행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그런 관습입니다. 유통업이라고 하는 부분도 특히나 이제 문제가 됐던 것들이 배상면주도 그렇고 그건 막걸리 문제예요. 막걸리 쪽의 문제고. 그러니까 막걸리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간이 짧죠. 네. 열흘밖에 안 됩니다. 우유도 그렇죠. 우유도 한 우유도 2주나 뭐 네. 3주 정도밖에 네.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시장은 과다 경쟁 구조로 되어 있어요. 공급자가 모든 것들 굉장히 경쟁이 과열한 상태에서 본사에서는 매출 판매를 세일즈를 하는 영업을 하는 회사다 보니까 매출 목표를 높게 잡지요. 네. 그리고 신제품들을 끊임없이 개발해서 시장에 내놓아야 돼요. 그렇다면 시장에 내놓을 때 있어서 과당 경쟁 체제에서 어쨌거나 시장에다 많이 뿌려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주문하지 않아도 일단은 소화를 해라라고 푸시를 하는 거죠. 말한 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그 쏘아내는 물량이 유통기간이 1년이고 10년이고 하면 언제든지 소화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열흘밖에 안 되는 막걸리 그리고 2주밖에 안 되는 유가공 제품들을 뭐 한 업체에서 대리점에서 그 동네를 해봤자 몇 개 얼마나 소화한다 거기서 100박스씩 넘어오면 결과적으로 그걸 소화를 못하니까 그거를 결과적으로는 돈을 그다음 문제는 그 돈을 또 내야 돼요. 그렇죠. 내야 돼요. 이거 예, 말씀하세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밀어내기 횡포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5월 6일 날 발주를 넣었는데 유통기한이 5월 6일까지인 우유를 보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물건을 팔라는 게 아니라 그냥 너네가 알아서 처분하고 돈을 그렇지. 갖고 오라는 예. 식이었고요. 그냥 그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예. 지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좀 더 또 예. 재미난 사례를 들면 정말 황당한 얘기인데 대리점주 사장님께서 매일 우유로 목욕을 하신대요. 남았어. 남아서 어쩔 수 없으니까. 밀어내기 제품을 남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없으니까 그걸 남한테 친구한테 유통기한을 딴 데다 유통 줘. 잡으니까 네. 주니까 그걸 야 너 내일 유통기한 끝나는 걸 날 왜 주냐라고 얘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소화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려면 우유로 목욕을 한다. 라고 얘기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피부미역을 위해서 우유를 목욕을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예. 울며 겨자 먹기 기부천사가 되셨대. 네. 기부라도 하셔야죠. 그 남는 거를 고원이라든지 그날 소화를 해야 되니까 고원이라든지 뭐 좀 어렵게 사시는 분들에게 그냥 하루 드세요라고 그냥 무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했던 원치 않았던 간에 정말 가슴 아픈 기부천사의 타이틀을 지게 되었다라는 그런 하소연하시는 분도 예, 그러니까 이 유통구조의 특성상 불공정 거래 행위가 지금 이제 밀어내기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좀 다른 한번 예도 좀 볼까요? 지금 뭐 요즘 또 가장 편의점 문제가 쪽 되는 게 얘기가 또 편의점. 문제가 예.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일단 남양유업이나 예. 배상면주와 마찬가지로 편의점 같은 경우는 일단 계약상의 문제이긴 한데요. 네. 일단 그 편의점 본사가 있고 각 지역을 관리하는 슈퍼바이저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슈퍼바이저들이 본사와 계약할 이제 여기선 대리점 주가 되죠. 예, 예. 그런 분들을 접촉을 해서 편의점을 만들게 하는데 그 편의점을 계약을 할 때는 일단 뭐 어느 정도 매출이나 이런 것들을 예상을 하게 만들잖아요. 네. 실제로 그렇게 돼서 이제 장사가 잘 되면 좋은데 장사가 안 돼가지고 이제 편의점을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할 경우, 네. 그럴 경우 이제 스스로 정지를 하거나 이제 처분을 하시려고 하는데 계약상 몇 년 동안은 처분할 수 없고 처분을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위약금을 물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과다한 위약금 조항이 그쵸? 들어가 있어서 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자기가 손해를 보면서도 편의점을 없애지 못하시고 그런 계속해서. 상태로 계속 가시다가 자살하신 분이 얼마 전에 계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여기 또 편의점인데 또 자살하신 분이 계시고 대리점주마다 참, 요즘 뭐 택배 기사님 얘기도 좀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네, CJ 택배. CJ 택배 같은 경우는 수수료의 문제가 되게 큽니다.
예, 일단 CJ 택배 같은 경우는 대한통운과 2012년 같이 인수합병을 진행하게 되면서 시스템을 많이 바꿨어요. 네. 그러면서 가장 이제 그 택배 기사분들한테 문제점이 되는 게 수수료 인하. 원래는 품목당 900원이었는데 이게 800원으로 바뀌었거든요, 약. 네. 근데 100원 정도, 그러니까 네. 10% 정도 다운됐네요. 네, 근데 그게 말이 10%지 1차적으로 이분들이 한 건당 그 정도의 수수료를 받으시는데 하루에 약 200개의 택배를 처리하신대요. 네. 그러면은 그 계산해 보면 그분들이 대략 가져갈 수 있는 소득이 대략 10만 원에서 7만 원 사이인데 하루에? 예, 그거의 10%라고 하면은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은 유류비나 자체 이동하는 비용 이런 것들도 다 자체 부담이 통신비, 뭐 이런 거 자기 부담이고 이시니까 하기 때문에. 굉장히 타격이 크셔가지고 네. 되는 거고 결정적으로 문제가 뭐냐면은 시스템을 바꿨지만 원래 열악한 환경이었고 지금이 더 열악해진 환경에서 임금까지 낮아지게 되니까 문제가 커진 거죠. 게다가 또 뭐 예. 페널티 문제도 얘기를 예. 거론 안 할 수가 없어요. 택배 회사에다가 고객들이 어떤 그 불편 사항들을 전화를 하잖아요. 뭐 택배가 너무 늦게 왔어요. 네. 또는 뭐 택배 오다 파손됐어요. 뭐 왜 아침에 온다 그랬는데 왜 지금 지금 오나 늦게 와요. 뭐 이렇게 예. 얘기를 하는 이런 고객센터로 항의를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페널티를 금전적으로 택배 기사님들께서 물게 되어 있는 것이 이번에 저는 알게 됐어요. 예, 고객 페널티가 불만에 관한 그렇죠. 그거를 페널티를 회사 다 택배 회사 일방적으로 다, 예. CJ 택배 회사에서 고객 관리 차원에서 자기네들이 부담을 하고 고객네들이 그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들어가는 비용을 벌금 형태로 해서 택배 기사님들에게 부과한다는 사실은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예, 페널티가 약 1,000원에서 10만 원 정도라고 알고 10만 있는데 원이요? 예, 금액이 굉장히 큰 것 같은데요. 굉장히 크죠. 그 7만 원 벌 수 벌어가지고 있는 손해일 수도 있으신 거예요. 페널티 한 6개 먹으면은 다 날리는 거죠. 그러니까 택배 늦게 온다고 저 고객님들 전화하시면 안 되실 것 같습니다. 한번 신중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 전화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요즘 여러- 택배 예. 기사님들은 되게 친절하시거든요. 게다가 또. 근데 사실 CJ 특보가 대한통운하고 합병할 때만 해도 물량이 늘어나서 좋을 것이다라고 기사님들이 네. 좀 좋아하셨었는데요. 이게 그래도 뭐 물량이 늘어나면 더 좋아지지는 않나요? 어떠세요? 일단 한정된 인원 상태에서 더 많은 물량을 처리해서 소득이 늘어나야 정상인데 그에 따른 페널티도 많고 실제적으로는 더 열악한 환경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아, 환경이 더 열악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물량이 늘어도 소화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건가요, 네. 지금? 이게 구조적으로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고용관계 특수성이 좀 있어요. 특히나 네. 대본적으로 그분들은 일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재화들을 본인이 부담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들. 근데 지금 뭐 다 그런데요. 지금 뭐 네. 편의점도 그렇고 예. 대리점들도 그렇고 이게 고용 관계가 특수 고용 관계죠. 네, 그래서 그렇죠. 사실은 이제 하나하나가 독립된 사업자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다 초기 투자 비용이 좀 많아지는 그런 형태가 예,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예. 타겟팅이 일단 대부분 IF 시절이나 이때 대기업에서 다니시다가 어느 정도 목돈을 갖고 은퇴 사업을 준비하시던 분들이 하게 되는 건데 네. CJ 택배 같은 경우는 대리점들보다는 오히려 좀 더 작은 자본이 필요해서 더 열악하신 분들이 하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이제 더 열악하신 분들이 자기 전 재산을 다 들고 하시는데 이제 수익도 안 나고 어느 자료 보니까 저 기사님들이 하루에 한 18시간 정도 노동을 하시는데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지금 최저임금이 아마 2013년 최저임금이 4,860원 정도 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못 미친다고 합니다. 한 4,300원 선에서 계산해 보면 이제 시간당 4,300원 정도의 노동을 하면서 하루에 한 16시간 정도 노동을 하신다고 하는데 굉장히 뭐 데이터상만 봐도 굉장히 열악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공부하면서 진짜 느꼈던 거는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왜 굳이 그걸 하느냐. 왜 하시죠? 그러니까 다른 거 하면 안 되겠느냐는 생각을 저는 정말 쉽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하게 사실은 한편으로는 구직난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구인난이거든요. 저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 또 특히 제조업체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없어서 기계를 못 돌린다 또 이런 말씀하시는 사업주들도 굉장히 네. 많으세요.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편하게 생각하기에는 그러시면 이제 정리하시고 다른 거 하시고 그렇죠. 다른 거 되는데. 하시거나 했으면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죠. 근데 그렇지 못할 여러 가지 사정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예를 들면은 이 대리점이나 이런 걸 개설할 때는 굉장히 큰 자본금이 필요해서 전 사업에 퇴직금을 모조리 투자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전 재산을 다 이렇게. 예.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투자 금액을 회수를 하셔야 되는데 네. 일단 이 불공정 거래가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투자금 회수가 아니라 오히려 빚이 생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을 내가 종료하고 싶어도 계약을 종료할 종료할 때 수가 없는, 위약금 조항이 네. 굉장히 센가 보죠. 위약금 네. 조항도 있고 계약을 종료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기까지 어느 정도 자존심이나 자부심 아니면 원래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를 가졌던 분들이라 네.
일단 참고 가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 빚이 투자금보다 더 많아지게 되는 그런 현실이 발생하는 거죠. 그것에 이제 밀어내기가 한 몫을 하죠. 그러니까 밀어내기를 그 밀어내기를 그냥 물량을 주고 네. 이거 우리가 그냥 사은품이야라고 주면 얼마든지 처리하겠어요. 근데 사은품이야가 아닌데 내가 주문하지도 않았는데 네. 100박스가 날라오고 그 돈을 청구를 한단 말이죠. 뭐 100박스인데 100박스 값을 받진 않죠. 한 60박스 값을 받고 나머지 40은 그냥 사은품을 하는데 내가 소화할 수 있는 게 20박스밖에 안 되는데 100박스를 주고 40박스 사은품이라고 얘기하면 나머지 40박스는 또 내가 돈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돈을 안 놔주면 또 여러 가지 찢어버리기라는 그런 용어도 있습니다. 예. 찢어버리기는 또 뭐예요? 그러니까 대리점의 어떤 특수성이에요. 너 그거 하기 싫으면 대리점 계약 우리 그냥 안 하겠다.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그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미수금들을 강제로 받아내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대리점은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은 이거는 안 할 수가 없고 이 물량을 소화해서 자기 돈을 들여서 자기 돈을 투자를 꼬라 박아가지고 하려면 사금융을 또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죠. 사실 이 유통업이 제조업과의 관계에서도 슈퍼 갑의 역할을 하고 있어서 제조업 말사라는 또 한 역할을 하는데 또 같은 유통 단계에서도 유통 단계가 하부로 내려가면서도 또 상부 구조에 있는 유통업체가 또 역시 하부 유통 관계에서는 또 슈퍼 갑의 역할을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쉽게 좀 갑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갑을 관계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의미가 변질돼서 사용되는 걸까요? 예, 가불의 예. 사전적 의미로는 순서나 우열을 나타내는 그 첫째와 둘째를 첫째, 나타냅니다. 둘째. 예. 근데 그 두 번째로는 현실적 사전적 의미로 의미도 첫째, 둘째 의미가 있군요. 네. 예, 갑을 병정 이렇게 천간지기는 안 하잖아요. 네, 특정 주체 간의 우열 순위를 나타낼 때도 사용을 하는 일단 이제 거고요. 사전적 의미에도 우열순이라는 게 있네요. 네. 예. 기본적으로 계약에서 나온 계약서상에서 나오는 단어죠. 네. 계약은 그 기본적으로 두 사람이서 어떠한 재화를 주고받는 데 있어서 권리나든지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해서 만드는 문서입니다. 그 문서에서 예를 들어서 뭐 유경이가 이경수랑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했는데 너무나 이름이 명기가 돼 있으니까 평이상 앞으로는 뭐 이후로는 갑이라고 지칭을 하고 지칭을 하는 대명사의 역할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계약서를 편하게 작용하기 그렇죠. 위한 편의적인 편의적인 대명사였어요. 대명사였는데. 대명사 역할이었고 계약서라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갑을 대상자 간의 권리와 책임 소재를 명명하기 위해 대등한 관계에서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원칙은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사실은 아니죠. 갑이 일방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을은 넌 그냥 서명해 이렇게가 되는 거죠. 그렇죠. 서명하기 싫으면 아까 찢어버리기라고 하셨나요? 다른 대리점주 데려와서 네가 서명할래? 뭐 이렇게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게 대리점을 하시겠다는 사람들은 많으시고, 예. 대리점을 주는 사람들은 적다 보니까 과당 경쟁에서 빚어진. 그렇죠. 면이 기본적으로 있네요. 게다가 그 우리나라의 어떤 그 유통업이라든지 기업주들의 마인드 자체도 굉장히 좀 많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그 본사라고 하는 개념이 대리점을 존중을 하고 상생의 파트너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소모품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신들도 영업을 예전부터 해왔다. 왜냐하면 대체할 수 있는 대리점주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PD도 보세요. 마음에 안 들면 출연자 교체한다고 녹화 잘못하면 이렇게 협박하잖아요. 그것도 갑을 관계에서 멋들어지는 거죠. 우리 PD는 그런 적 별로 없는데. 아니요, 저한테 많이 하고 계세요. 사실 이런 어떤 계약서상의 불공정, 뭐 밀어내기, 찢어버리기 또는 뭐 불공정 행위, 우월적 지위의 남용 뭐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사전 규제를 하기 위해서 사전 규제는 아니죠. 사후 규제를 하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라는 제도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공정거래위원회는 1981년 4월에 발족이 되었죠. 벌써 한 33년 됐네요. 그렇죠. 네. 국무총리 산하에 네. 그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 발족이 되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이제 이러한 관행적으로 흘러왔던 불공정 거래 행위 그리고 불공정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사례들에 대한 어떤 견제 장치로서 공정한 그 경제 문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목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발족되었죠.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었어요. 그리고 뭐 시간이 좀 흘러서 1996년에서는 이게 장관급 위원장으로서 해서 격상됐죠. 굉장히 급도 올라가서 많은 을들이라고 표현을 하죠. 하청업자하고 중소 그 사람들이
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말로 대기업을 규제를 하고 대기업을 견제하는 경제적인 경제계의 검찰 역할을 해줄 거라고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실제로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뭐 이런 불공정 행위 조사하면 뭐 단합이라든지 이런 거 조사하면 뭐 과징금이 한 뭐 몇천억씩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뭐 대기업은 굉장히 무서워하죠, 공정거래위원회를. 그런데 이제 제대로 이러한 기능 안 것들이 하나요? 연간 수백 건, 수천 건이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제대로 처리되는 그 뭐 건수는 쉽게 말하면 뭐 한 2건, 3건 정도고 사회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나니까 뭐 나머지 3,000건이 올라가는데 3건 됐다고 하면 2,997건은 묻히는 거죠. 근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위원장이 장관급을 격상되면서 점점 지금 기구가 지금 확대되고 좀 비대해질 만큼 커져 있거든요. 이제 그런데도 이렇게 제대로 기능하는 역할은 좀 미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법적인 어떤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요구들이 계속적으로 정치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요구가 되고 있었고, 다만 그러한 그 목소리들이 네. 이번에 어떤 욕설 동영상과 참 안타깝지만 네. 개인의 어떤 자살이나 분들. 생명을 담보로 한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서 이제 사회적으로 크게 올라온 거죠. 그 전에 뭐 여러 가지 슈퍼갑의 어떤 그 비도덕적인 행위들도 굉장히 많았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 기회에 정치권에서 한번 크게 신중을 기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좀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게 이제 갑을 간의 힘의 불균형에서 생긴 문제인데요. 이 갑을 간의 힘의 불균형이라는 문제는 결국 입법적인 해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입법적인 해결에 대해서 새누리당과 민주당 어떻게 큰 바운드리 내에서 어떻게 해결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요? 일단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궁극적인 목표는 가불이 공정하게 경쟁을 하고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겁니다. 네. 그건 민주당도 원하는 거고 네. 새누리당도 원하는 거고 정치권에서 다 원해요. 다만 가불이라는 것이 우리가 아까도 봤다시피 수직적인 종속관계입니다. 그럼 이 종속관계를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만들자는 얘기예요. 평행하게. 근데 방법이 새누리당의 경우는 갑의 지위를 격화를 시키겠다. 갑의 권리라든지 이런 그 권한들을 많이 축소하고 견제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끌어내려서 평등하게 만들자라는 입장인 거고, 민주당은 지금 상황에서 이 종속적인 관계의 을을 위로 격상을 시키자, 을의 권리를 끝까지 보호해주자라는 시점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수평을 맞추자라는 것이 양당의 목표죠. 하지만 출발점은 바라보는 시각과 출발점은 약간 다릅니다. 이 구체적인 방점의 차이가 좀 미세하게 보이는데요. 이런 것들은 지금 임시국회가 개원 중이죠. 어제인 6월 3일부터 개원을 했는데, 임시국회 개원하는 동안에 11개의 경제법안을 통해서 구체화되겠지만요. 결국 공정거래와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면서 자유경쟁 간에 어떤 묘한 딜레마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이번 13회에서는요, 저희가 지금 이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의 대명사로 불리고 있는 그 을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좀 사례를 짚어봤고요. 다음 주 14회에서는 구체적으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입법적 해결을 통해서 어떻게 을을 보호하고 갑을의 상생을 도모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좀 우울한 주제 갖고 찾아뵈서 말이 좀 엉키고 그랬던 면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준비하면서 굉장히 우울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날씨는 화창하니까요. 여러분, 하루 한 주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구체적인 입법을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On the upright. So frustrated. 정치를 즐기세요. 뉴스의 뒷면을 보세요. 정치는 어렵지 않아요. 꼼수 따윈 부리지 않고 역공을 피해 저공비행하지도 않아요. 누구나 쉽게 답답한 퇴근길에서 듣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그런 팟캐스트가 있답니다. 세상을 보는 또 하나의 눈, 여의도 없다.